안녕하십니까. 호남문화재연구원 연속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대 사람들의 왕래, 그러니까 배를 타고 사람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 간의 교통로를 대강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과 외 사이의 교통로를 이제 부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고대 이렇게 항로를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약간 문헌을 통해서 일단 문헌과 현대의 그러한 학문적인 축적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대 항로를 조금 복원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사서에서 외와 중국과의 교류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한 역사책이 삼국지 위서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조조, 유비, 송곳, 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외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의 정확한 국명은 야마타이곡구입니다. 그래서 야마타이곡구가 위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 위의 당시 그 수도는 낙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낙양에서 외까지, 야마타이곡구까지의 교통로가 바로 이 삼국지 위서 이 외인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중국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낙양에서 산동을 거쳐서 황해를 횡단해서 대방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양에서 산동반도로, 또는 산동반도에서 바레만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한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나, 아마도 이 3세기 정도가 되면 이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횡단하는 그러한 항로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삼국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제 대방군에서 야마타이곡구에 이르는 이제 이 항로가 실려 있는데, 일단 대방군은 오늘날 황해도 아랫역입니다. 그래서 대방군에서 한반도 서해안을 내려와서 거기서 방향을 이제 동쪽으로 트는 거죠. 그래서 남해안을 거쳐서 구야항국에 이릅니다. 이 구야항국이 구야국, 금관가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한 7,000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야항국에서 이때부터는 바다를 건너서 1,000여리 정도를 건너서 대해국에 이르고, 또 이 대해국에서 또 바다를 남쪽으로 1,000여리를 건너서 일대국에 이른다. 또 일대국에서 바닷길로 1,000여리를 건너면 말로국에 이르고, 말로국에서는 육지로 동남쪽 500리를 가면 이도국에 이른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한문으로 지금 아래에 실려 있는 원문입니다. 여기서 7,000리, 1,000여리, 이건 실질적인 거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냥 일종의 과장이 섞여져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향만, 실제 거리보다는 방향성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야항국에서 바다로 건너는 섬이 바로 대해국인데, 이 대해국은 아마도 대마도로 추정이 되고요. 대마도에서 또 바닷길로 남쪽으로 건너가면 일대국이라고 했는데, 이 일대국은 이끼섬, 이끼도를 말하고요. 또 이끼도에서 또 바다를 건너면 이제 말로국인데, 이 말로국이 아마 이제 발음상 이제 마스우라하고, 그러니까 나가사키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우라를 말하는 곳이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육로입니다. 이제 바다를 다 건넜어요. 그래서 육로에서 여기서 이제 동남쪽으로 500리를 가면 이도국이라고 했는데, 이 이도국은
오늘날 후쿠오카현 일부하고 이토마시 일부하고 후쿠오카시 서구 일부, 그러니까 후쿠오카 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과 야마타이국의 항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항로는 해안선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해안선을 보면서 지금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외까지 이르는 이러한 항로 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일단 대마도까지 그러니까 낙동강 연안까지 오면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대마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대해국이라고 하는 대마도입니다. 자, 그리고 대마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일대국이라는 곳이 이제 이끼섬. 또 이끼섬에서 다시 또 바다를 건너면 이제 그 말로국, 마츠우라 이 인근, 여기서 다시 육지로 동남쪽으로 가면 이도국, 여기가 바로 이제 야마타이국이다라고 삼국지 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사료는 3세기대입니다. 3세기대. 3세기대 한 중반 무렵에 당시 중국과 외의 항로 코스를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자료는 바로 남조 송과 외의 교통로입니다. 이제 중국, 이상하게도 사실 이때 일본선, 이 시기 일본선에는 신뢰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복원해 내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5세기대 강남 정권이죠. 정통 한족이 세운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송왕조인데,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이 남조 정권입니다. 이 송의 왕조가 존속하던 기간이 5세기대입니다. 5세기대. 그래서 이 5세기대 이 외가 지속적으로 딱 이 시기에만 송이 존재했을 때 이때만 사신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외 왕의 이름이 무인데, 무가 이 송의 황제에게 상표문을 올리는 내용 안에 이때 이 외 사신들이 중국 송에 갈 때 백제를 경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그 한문으로 실려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표문이기 때문에 되게 좀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신하는 비록 어리석으나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국내를 통치하였던 바 그 천조를 존경하며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길은 멀리 백제로 배를 파견해서 보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5세기대의 외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편적이죠. 자, 그리고 외는 이후에 478년을 마지막으로 수가 이제 수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약 한 120여 년 정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라고 하는 통일 정권이 중국 대륙에 새롭게 이제 들어서면서 이때 이제 이 외가 다시 중국에 사신을 파견을 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 수가 들어섰을 때 외가 파견한 수에 파견할 사신을 우리는 견수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견수사.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수에 보내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 4번 정도 파견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00년, 607년, 608년, 615년입니다. 그런데 600년과 607년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에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608년과 615년은 대체로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이 그러니까 후한이 망한 게 AD 220년인 거죠.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이 이제 멸망하고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뭐 위진 남북조 시대가 한 380년 정도 펼쳐지는데 이 시기는 중국 본토 자체가 완전 혼란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도 바로 이 시기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통일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중국의 통일 정권은 주변 국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해요. 트럼프가 그러하듯이 중국도 당시 그랬다는 거죠. 581년에 이제 수 왕조가 들어서고 589년에 중국 전토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89년에 이 마지막 남조의 왕조인 진을 정복하면서 이제 중국 전체가 수라고 하는 오랜만에 380년 만에 등장하는 통일 정권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신을 파견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수의 정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라고 해서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도 이제 수가 들어서자 120년 만에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07년에 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대사의 이름이 오노노 이모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에 가가지고 당시의 수양제 양광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서를 전달하고 이 국서를 받은 수양제가 아주 대단히 극노했다라고 합니다. 그 국서 자체가 좀 참남되기, 그러니까 감히 오랑캐가 저 동쪽에 이름도 없는 오랑캐가 감히 황제에게 이렇게 좀 건방지게 굴었다라고 해서 이제 수양제가 굉장히 화를 냈으나 당시 이제 수양제는 바로 607년에 이미 고구려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외 사신을 함부로 대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사신이 돌아갈 때 수의 사신인 배세청을 따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왕조는 북조 계열의 왕조거든요. 그래서 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외는 남조의 송하고만 교류를 했기 때문에 북조 정권에서는 외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외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수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지 마. 그래서 배세청이라고 하는 사신을 딸려 보내서 외라고 하는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지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는 중국의 천자를 보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국왕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왕이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신을 파견한 건데 국왕이 못 가는 대신에 사신한테 딸려 보내는 게 바로 외교 문서입니다. 국서라고 하는 이제 외교 문서가 반드시 필참인 거죠. 이거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2차 사신도 외나라의 국왕의 국서를 가지고 갔고, 그러면 수의 황제도 당연히 그에 대한 답장을 이제 보냈을 텐데, 문제는 이 답장을 가져오는 이 오노노 이모코가 귀국을 해가지고 뭐라고 조정에 보고를 하느냐, 오던 길에 백제를 들렸는데 이 백제 것들이 이 수양제의 국서를 빼앗아 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로 백제가 뺏었다는 설과 또 아니면 일단 일본 측에서 외 측에서 보냈던 국서 자체가 너무나 무례한 국서였기 때문에 그 답서 또한 굉장히 일본 측에서 받았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외 조정에다가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스스로가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제 백제가 빼앗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냐. 뭐 이제 후자 쪽이 훨씬 더 좀 신뢰가 가지요. 이걸 보면
2차 사신이 돌아올 때, 배세청을 데리고 외로 돌아올 때, 백제를 거쳐서 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세청이, 이제 외 수도에, 아스카에, 당시 외 수도는 아스카인데, 아스카에 들렸다가, 이제 608년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귀국을 할 때 이 먼 바닷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노노 이모코가 이 배세청을 이제 배웅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이게 608년에 이 견수사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백제의 길을 통해서, 백제를 통해서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15년에 4차 견수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4차 견수사가 귀국을 할 때 백제 사신하고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와 외의 교통로는 백제의 도움과 백제의 영토를 또는 백제가 자주 사용하던 항로를 통해서 외가 중국을 갔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23년이 되었습니다. 수가 380년 만에 중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과도한 토목공사,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은하 개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한 고구려 정벌, 특히 수양제 같은 경우는 612년, 613년, 614년 세 번에 걸쳐서 고구려 정벌을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제 수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수양제가 강도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수 왕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618년에 수양제의 사촌이에요.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을 세우게 됩니다.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이 628년에 이제 중국 전토를 다시 재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수당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동시에 이거를 한꺼번에 붙여서 수당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 왕조와 당의 왕조가 그 성격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선비 정권이고, 그리고 이 수의 모든 어떤 정치 제도, 사회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당이 그대로 계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당 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이 이 수에 이어서 당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20년대는 그 이전과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점이죠. 623년에 4차 견수사로 보냈던 이 항문승이 신라의 사신과 함께 외에 귀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견수사나 견당사를 파견할 때 사신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유학생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승려도 있고 실제로 유학을 배우는 유학생도 있고 유학승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뭐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제 장기 유학생들을,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떨궈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신 일행이 갔을 때까지 이 유학생과 유학생들은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 623년에 신라 사신과 함께 귀국했다라는 점이죠. 여기가 좀 이게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신라는 당이 건설되고 나서 621년에 신라의 진평왕이 당의 사신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당에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접근책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623년에 이 사신도 당에 들렸던 신라 사신과 같이, 신라에 같이 왔다가 신라 사신을 같이 또 이제 외까지 오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외에 그 유학 항문승이었던 헤일 등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백제를 경유하는 그 코스가 아니라 신라를 경유하는 코스로 왔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백제를 경유하는 코스를 이제 백제로, 또 이제 신라를 경유하는 코스를 이제 신라로라고 이제 저는 명칭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일본사에서는 일단 한반도를 경유하는, 한반도를 통해서 연안 항로를 이용하는 이러한 코스를 그냥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북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칭합니다. 북로. 그런데 이 북로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서기를 통해서 복원일 수 있다면 백제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라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외의 교통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신이 물론 견수사로 갔다가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설되는 모습까지 보고 돌아오는 사신들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승려들이라든지 유학생들. 근데 이제 외도 당의 사신을 본격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일본이 외가 당에 보내는 사신을 우리는 견당사라고 합니다. 견당사. 이 견당사는 일본사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도 신라가 당에 보내는 사신을 우리 견당사라고 하지만, 이때는 누구든, 어떤 나라든, 주변 국가든, 국가에서 어떠한 나라든 간에 그 당의 사신을 보내면 다 견당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견당사라는 용어는 일본사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견당사는 630년에 제1차 견당사를 파견하고부터 894년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될 때까지, 폐지가 아니고 중지입니다. 폐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거고, 이건 중지는 그냥 잠깐 스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흐지부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견당사가 쭉 파견되는데, 실제로 파견된 사례는 15회입니다. 15회. 그러니까 이걸 통계로 내보면 20년에 한 번꼴입니다. 20년에 한 번꼴. 신라 같은 경우는 8세기 전반기 성도광 때, 성도광 제36년 동안 46회의 견당사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한 해에, 성도광 때 한 해에 몇 번의 견당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는 중국과의 접근성이 쉬웠다라는 거죠. 항해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근데 외는 20년에 한 번꼴 정도로 사신을 파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 항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때 이 당과 외 이 통교를 보면 당시 외인들은 어떠한 바닷길을 통해서 당에 갔길래 20년에 한 번꼴로밖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는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1차 견당사는 첫 번째 견당사니까 견수사 경험이 있는 네 번째 4차 견수사로 갔다 왔던 이누카미노 미타스키,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그 승려였던 헤일, 이러한 사람들을 8월에 파견합니다.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몇 월 달에 파견을 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파견을 합니다. 음력 8월입니다. 음력 8월. 자,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는 632년 8월에 당의 송사 고표인과 항문승 그리고 신라 송사를 동반하고 귀환합니다. 근데 이때 신라 송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라 쪽에서 그러니까 이 1차 견당사는 돌아올 때 당나라 사신도 같이 데려오고, 그러니까 송사는 그냥 보내기가 뭐한 거예요. 그 교류하는 상대국 입장에서. 그래서 대접해서 사신을 배웅하는 사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의 사신인 고표인과 그리고 신라의 사신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1차 견당사도 신라를 통해서 갔다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39년에는
아마 1차 견당사에 따라갔던 일부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려인데 혜은이라고 하는 이 유학생이 신라 사신하고 신라 송사와 함께 같이 귀국합니다. 또 640년 10월에도 그 장기 유학생이었던 뭐 다카모코노 게일리 등이 신라를 경유해서 신라하고 백제의 사신들과 함께 귀국을 합니다. 아마 1차 견당사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갔을 때는 백제를 지나가는 코스로 갔을 수도 있는데 돌아올 때는 신라를 경유하는 코스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20년 이후에 외 사신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는 거의 대부분 백제가 아니라 신라를 경유하는 코스였다. 이것은 외 사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당의 의지다. 이게 당시 신라와 당의 이런 접근책을 통해서 당이 의도적으로 신라를 통해서 가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중국의 교통로를 생각할 때,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육로로, 중국을 갈 수 있겠죠. 그, 원효 대사도 원래 사실은 육로로 중국을 가려고 했다가 뭐, 해골바가지, 뭐, 그걸 통해가지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걸 보면, 일례를 보면, 육로로 가는 길도 있는데, 대체로 육로는 남의 영토를 침범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로를 이용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항로는 뭐 동력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해안선이 보이는 가시거리의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이 북쪽으로 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가장 짧은 그 횡단거리 있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황해도인데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발해만에서 이 등주로 산동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등주 쪽으로 가는 곳이 가장 최단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다만 이 코스의 단점은 뭐냐면 고구려 그러니까 당시는 영해라고 하는 개념이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당시는 안 잡히면 그만인 거죠. 지나가다가 안 잡히면 그만인데 고구려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마 백제도 이 길을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리입니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나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거리입니다. 코스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운 나쁘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운 나쁘면 고구려의 수군에 걸릴 수가 있죠. 수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횡단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은 한국 고대사에서 이야기하는 북부 연안항로입니다. 그래서 발해만을 통해서 등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북부 연안항로이고 고구려는 뭐 이 항로가 가장 적합했다. 뭐 백제나 신라도 이 항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근데 다만 이 점은 자칫 운이 나쁘면 고구려의 수병에 걸릴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위험성이 있으면 새로운 코스가 뭐냐? 바로 황해도 쪽에서 일종의 옹진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당흥포가 있는 태안반도, 이 태안반도나 황해도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남양반도나 태안반도 아니면 황해도 이쪽 옹진반도 쪽에서 그대로 횡단하는 겁니다. 그대로 횡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주로 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부 횡단항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대체로 이 항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중국을 갈 때. 그러니까 한강하구나 뭐 항해도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태안반도 쪽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러한 중부 횡단 항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로입니다. 세 번째 항로. 백제가 한강하구를 뺏기고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전의 중부 횡단 항로를 그대로 썼을 것인가? 또 아니면 북부 연안 항로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백제 항해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바로 남부 사단 항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안, 뭐, 군산이나 변산이나 아니면, 나주 해진, 이쪽에서 제주도 앞바다 쪽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서해안에서 그 제주 앞바다로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동중국해를 횡단해서 절강성으로 이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부 사단항로인데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이 남부 사단항로는 9세기에나 돼서야 이게 만들어지는 개척되는 항로이지 한국 고대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왜가 7세기에 가능했는데 백제가 불가능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증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30년에 왜는 제1차 견당사를 파견했습니다. 갈 때는 아마 백제를 경유하는 코스였으나 돌아올 때는 신라로 왔습니다. 근데 제2차 견당사가 20년 만에 다시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653년 5월에 이때 이제 제2차 견당사가 조직되는데 이 견당사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견당사는 견당대사 부사로 이루어지고 그 아래에 이제 뭐 여러 뭐 노를 젓는 사람, 뭐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 제2차 견당사는 이러한 견당사가 두 팀 꾸려집니다. 두 팀. 이중으로 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2명, 부사가 2명, 무조건 두 팀으로 꾸려져서 한 팀이 한 배로 121명이 타고 다른 한 팀은 120명이 탑니다. 그래서 굳이 대사를 2명, 이렇게 똑같은 성격의 이 사행단을 두 팀을 꾸리는 데는 분명히 뭔가의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로 이때 이 목적이 바로 새로운 항로의 개척,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둘 중에 똑같은 사행단을 두 팀을 꾸린 거는 항로를 개척을 하다가 다른 항로를, 그러니까 기존의 항로를 쓰지 않고 안전한 항로가 아닌 새로운 항로로 가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남으면 그걸로 사행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자초됩니다. 두 번째 뭐 다카다노 네마로라고 하는 대사가 탄 배가 사츠마와 다케시마 사이에서 자초됩니다. 오늘날 이제 가고시마 현 쪽에서 자초가 된 거죠. 자, 반면에 한 팀은 기시노 나가니라고 하는 대사가 탄 배는 무사히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기시노 나가니가 택했던 항로는 백제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백제로가 기존의 연안 항로인가 아니면 새로운 항로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시노 나가니는 백제 영역을 통과하면서 백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고 백제 측의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는 그러한 사행단의 목적을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견당사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세 번째 견당사를 파견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이 3차 견당사는 신라, 이번에는 신라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라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라도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이때 이 3차 견당사가 수개월에 배를 타고 수개월 거쳐서 신라도를 통해서 내주에 도착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내주는 등주의 바로 옆쪽입니다. 등주의 서쪽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산동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차 견당사는 이전에 견수사 때 이제 그 신라를 통해서 신라 사신과 같이 이렇게 기환을 했던 다카무코노 겔리라고 하는 인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3차 견당사는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 쪽의 정보를 입수해서 신라의 항로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 제2차, 제3차 견당사의 파견의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항로, 또 안전한 항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중국과 외 사이에 이러한 다양한 항로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신라도라고 하는 게 뭐냐? 일본서기 신라도라고 표현을 했으나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신라로라고 이제 저는 지칭을 하는데, 아마 이 신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대마도에서 김해나 마산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육로로 가거나 아니면 낙동강 수계를 이용해서 이제 한강 하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남양반도나 태안반도 쪽에서 황해를 횡단해서 산동, 그러니까 뭐 내주나 체주 이쪽으로 들어가는 코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서는 바로 이 신라의 영토를 경유하는 이 코스를 신라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라도를 취해서 내주로 들어가서 도착했다. 내주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4차 견당사입니다. 이 제4차 견당사는 659년 7월에 파견합니다. 이제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견당사를 파견할 때 대체로 여름에 파견하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래서, 근데 이 제4차 견당사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659년에 파견한다는 거죠. 바로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 사비성과 옹진성을 함락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이 이미 이 시기에 4차 견당사가 당에 이르렀을 때 당과 신라는 이미 서로 정보로 우리 내년에 백제를 칠 거야 라고 이제 이미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당에서 일시적으로 유폐를 당합니다. 감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행 일을 다 끝내고 외로 귀환해버리면 일종의 국가 그 비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당에서 이제 구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제4차 견당사는 배가 두 척이 갑니다. 근데 이 배는 이끼노 하카도코라고 하는 이끼섬의 이끼섬의 어떤 본관을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끼노 하카도코라는 인물이 이 4차 견당사에 따라갔다가 그때 이제 자신의 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자신의 일기를 일본서기를 편찬할 때 이제 조정에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일기가 일본서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이끼노 하카도코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 4차 견당사가 파견될 때 선택했던 항로가 봉사 오당지로라고 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오당으로 가는 사행길이란 뜻이거든요. 오당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외에서는 간습적으로 그 강남 지역을 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무조건 그러니까 강남 이 저장성 이 일대 지역을 오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이 강남 쪽으로 가는 그러한 코스. 그러니까 이 봉사 오당지로는 외사신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백제사신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은. 그래서 이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백제가 남조 정권과 통교할 때 쓰던 그 항로를 이때 이 제4차 겸당사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 이 봉사 오당지로를 저는 이제 백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백제로는 연안 항로나 또는 그 중부 횡단 항로가 아니라 저는 바로 이제 사단 항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으로 바로 가는, 직행하는 그러한 항로인데, 이때 항로를 보면 일단 외인은 외 사신들은 나니와의 미스우라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니와는 오늘날의 남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사이 공항 오사카로 이제 들어가시면 간사이 국제공항에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사이 국제공항은 일종의 인공섬이에요. 인공섬인데 무조건 이 킨키 지역으로 어디를 가든 간에, 교토를 가든 나라를 가든 오사카를 가든 간에 오사카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사카의 남바역 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이 남바역 이쪽이 바로 나니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로 들어가려면 외 포털인 거죠. 외 조정의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거기를 이제 나니와라고 하는데, 이 나니와의 미스우라를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세토네를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 큐슈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큐슈에 오늘날 후쿠오카죠. 하카타항입니다. 그래서 주쿠시의 오츠우라항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히라도 치카섬에 이렇게 됩니다. 이 히라도 치카섬이면 나가사키 앞쪽에 오도 열도가 있어요. 5개의 큰 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섬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바로 이제 치카섬인데, 여기에서 제주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치카섬에서 여기서 백제의 남쪽 섬, 어떤 섬인지는 모르나 백제의 남쪽 섬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백제 남쪽 섬에서 바로 나와서 대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대양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의 동중국해입니다. 그래서 이 동중국해를 횡단을 해가지고 양자강 하구, 장강, 창장강 하구에 이르게 된, 저장성 하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항로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인들은 이 항로를 봉사 오당지로라고 했고, 외인들도 백제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항로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끼노 하카도코의 일기를 보면 9월 11일에 히라도의 치카섬을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만에 백제의 남쪽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틀 만에 백제의 남쪽 섬이면 그 섬이 어딜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해안 쪽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해안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도착하면 남해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남해안의 어떤 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9월 14일에 인시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이때 이제 백제 남쪽 섬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질 무렵에 유시거든요. 유시에 이때 배 2척이었는데 대사가 탄 배가 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중국 남쪽의 어떤 섬에 표착을 했는데, 이때 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종의 1호배의 대부분의 이 견당사가 섬 원주민들에게 잡혀가지고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5명만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원주민의 배를 훔쳐타고 이제 괄주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괄주는 오늘날 이제 절강성 여수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겨우 5명만 이제 살아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부사가 탄 배는 무사히 역풍을 피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 배는 9월 16일 밤에 월주 회계연에 도착합니다. 이 월주는 오늘날 절강성의
오늘날 저장성 소홍주로 유명한 소홍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3일 만에 동중국해를 돌파한 거죠. 잘하면 중국까지, 그러니까 백제의 어떤 섬에서 중국까지 잘하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탄 배는 아마 이끼노 하카도쿠는 바로 이 부사가 탄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10월 15일에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에 입경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은 낙양에 있었어요. 당시 이제 당은 수도가 2개예요. 그래서 장안과 이제 복도로서 이제 동경인 낙양, 로양이 있는 거죠. 근데 고종이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장안까지 왔다가 이제 고종을 만나기 위해서 낙양에 갑니다. 그래서 29일에 이제 육로로 이제 낙양에 도착했고 30일 날 고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1일이 뭐냐? 바로 이제 삭단동지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명절을 처음 이제 외사신들이 보게 되는데, 이 삭단동지는요, 음력으로 11월 1일이 동지하고 겹치는 날입니다. 동지의 세시풍속하고 겹치는 날이 바로 이 삭단동지라고 해서 19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삭단동지를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처럼 설날처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동지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동지가 해가 가장 짧은 날인데 바로 이게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시작점. 거기다가 19년에 한 번 돌아오는 동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행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고, 이때 이 삭단동지라고 하는 이 축하 연회에 이 외견당사는 참석을 하지만 일단 백제 출병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안에 유폐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660년 8월 18일 날 의자왕을 비롯한 이제 왕족, 태자, 뭐 이러한 사람들이 웅진성에서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고종으로부터 이제 돌아가도 된다, 외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61년에 정월 25일에 이제 월주에 도착을 해서 저장성 이제 소홍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배를 이제 준비를 해서 4월 1일에 배를 띄워 7일에 성안산 남쪽에 이르렀다가 4월 8일에 새벽녘쯤에 서남풍을 만나서 동중국해 이 대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이제 탐라도에 이르게 되고, 이때 이 코스, 돌아오는 코스를 보면 갔던 코스랑 똑같은, 우연하게도 돌아올 때 코스 똑같이 오게 됩니다. 아마 근데 갈 때는 3일 만에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동중국해에서 9일이나 헤매게 되는 거죠. 아마 이거는 해류를 조금 잘못 타가지고 해류 때문에 조금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이제 탐라도에 표착을 해서 이제 탐라의 이제 왕자 아파기와 함께 이제 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제5차는 이 견당사는 중국에 가는 견당사인데 이땐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666년 정월 1일부터 5일까지 태산에서 고종이 봉선 의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이제 봉선 의례라고 하는 건 이제 천자가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마 백제를 평정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료를 보면 유인계가 신라, 백제, 탐나 외 사국의 추장을 거느리고 이 봉선 의례에 참석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신라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 코스로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제5차 견당사는 신라를 통해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6차 견당사는 중국으로 간 견당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백제 진장
그러니까 일종의 웅진도덕부죠. 그러니까 백제진장 유인원이 이 5차 견당사회 이론들을 이제 외측에다가 보내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일본 측에서도 외측에서도 웅진도덕부의 사신을 이제 파견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제7차 견당사는 고구려 평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시 신라로를 경유해서 신라 사신과 같이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5차부터 6차, 7차 이 견당사는 660년에서 668년 동안 한반도에서 행해졌던 동아시아 국제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외가 파견한 견당사들이고, 이 견당사는 신라가 중간에 그 중개를 했기 때문에 백제로라든지 또는 봉사, 오당지로라든지 이러한 항로를 택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항로를 통해서 간 사신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68년 이후부터 외는 33년 동안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 이 전쟁이 660년에 시작했던 일종의 동아시아 전쟁이거든요. 이 고대 동아시아 전쟁인데, 이 동아시아 전쟁의 1차 당의 침략지가 백제이고, 2차가 바로 고구려고 3차가 신라라는 거죠. 그리고 외는 바로 제1차 백제 이제 부흥군, 663년에 이제 백제 부흥군과 함께, 이제 외쪽에서도, 지원군들을 파병을 했지만, 백강 전투에서, 그냥 거의 패배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외는, 당이 외를 침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가능한 한, 대외의 그 창구를 다 걸어 잠그고, 국력을 키우는, 일종의 빌드업을 할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0여 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또 이 30여 년 동안 그러면 외는 모든 외세와 관계를 단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30여 년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는 이 시기에는 신라와 역사상 가장 최고의 허니문 기간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사이가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외가 30년 동안 빌드업을 해서 국호도 외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이제, 궁성도, 이제 중국의 이제 당과 같은, 이런 장안성과 같은 이러한 궁성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율령이라고 하는, 통치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왕의 이름도, 이제 천황이라는, 칭호를 칭하게 되고, 또 중국처럼 일본의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가적인 이제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드디어 제8차 견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8차 견당사를 일본사에서는 대보의 견당사라고 합니다. 이 대보는 이제 일본의 독자적인 연호인 거죠. 그래서 이 견당사는 702년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원래 파견은 701년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견당사는 1년 동안, 바다를 못 나가요. 왜냐면, 아마 이제 풍랑이라든지 이런 계절풍이라든지, 이런 해류나 계절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시기에 바다를 건너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큐슈에서,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인 702년에 좋은 시기를, 그러니까 좋은,
해류와 좋은 계절풍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겨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1년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바다를 나아갔다라는 것은 기존의 항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새로운 항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 4차 견당사가 백제가 남조와 교류하면서 이용했던 바로 봉사 오당지로라고 하는 것을 이 30여 년 만에 왜가 다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당사가 1년 동안 이 큐슈에서 북부 큐슈에서 체류한 이유는 바로 이 동중국해를 횡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중국해 대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앞바다 쪽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주도 앞바다까지 이 배를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되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배 규모가 100명 이상이 타거든요. 100명 이상이 타는 큰 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견당사가 타는 배를 백제박이라고 있거든요. 백제박. 이 박자라고 하는 건 선박할 때 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은 큰 배를, 대형의 배를 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제박, 그러니까 백제의 선박을 모델로 한 그러한 선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선박을 밀어줘야 하려면 그 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동력이 뭐냐면 계절풍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따뜻한 여름에 그 서남풍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뜻한 남풍을 이용해서 대양으로 쭉 잡아 끌어주는 이 계절풍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중국해를 이제 횡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702년 대보의 견당사는 이 대보의 견당사가 이용한 이 백제로라고 하는 이 배는 백제의 다만 제4차 견당사가 이용했던 백제의 그 어느 섬은 경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를 경유하지는 않는데 다만 오늘날의 오도열도 나가사키 앞바다의 오도열도에서 제주도를 눈에 가시거리에서 제주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계절풍을 이용해서 제주도 앞바다 쪽으로 배를 진출시켜서 거기서 해류를 이용해서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이러한 항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견수사 견당사의 그 항로입니다. 보시면 지금 왼쪽 지도 있죠. 큐슈 북부 쪽에서 이끼섬, 대마도 그리고 뭐 이제 부산이나 뭐 김해 쪽으로 들어가서 남해안을 쭉 따라서 다시 서해안으로 가서 뭐 여기서 뭐 이제 쭉 서해안을 따라 올라서 그 북부 연안 항로나 또는 중부 횡단 항로를 통해서 등주로 들어가는 코스.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를 해서 이걸 이제 북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연안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등주로 들어가는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이 코스를 북로라고 하는데 이 북로에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백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신라를 통해서 신라 육로를 통해서 한강하구 쪽으로 나와서 갈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일본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퉁쳐서 이제 북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로와 대비되는 게 바로 이 남로라고 하는 이 코스입니다. 이 남로는 바로 제4차 견당사가 이용했던 봉사 오당지로에서 백제의 어떤 남쪽 섬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어떤 남쪽 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 오도열도에서 제주도를 눈에 보면서 이 동중국해까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동중국해를 횡단해서 바로 절강성으로 들어가는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일본에서는 남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코스가 바로 그 사단항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거 말고도 다른 항로가 있습니다. 남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도로는 뭐냐면 이 큐슈에서 그대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이제 아마쿠사 여기까지 왔다가 가고시마 그리고 아마미, 그러니까 타네가지마, 아마미, 또 오키나와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그래서 절강성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코스를 남도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일본 연구가들은 이 코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스는 나중에 일본의 견당사가 돌아올 때 표류를 해요. 동중국해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표착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이 코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이렇게 이 남도로라고 하는 코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고대사 쪽에서는 이 한반도 남부에서 절강성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이 남부 이 사단 항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9세기 되어서나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왜가 이미 7세기에 가능한데, 그리고 봉사 오당지로라고 하는 백제가 사용했던 이 코스를 쓰고 있는데, 백제가 이 코스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항로는 분명히 충분히 백제가 웅진 이후에 사용했던 저는 코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의 이 봉사 오당지로라고 하는 이 코스가 언제 백제는 개척이 됐는가? 저는 이 코스는 바로 탐나의 발견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견당사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견당사들이 갈 때는 제주도, 항상 의식하는 섬이 2개가 있습니다. 갈 때는 제주도, 올 때는 오키나와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동쪽으로 제주도를 보고 가고, 돌아올 때는 가능하면 오키나와 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라고 하는, 당시는 이제 탐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탐나를 백제가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바로 이 남부 이 사단 항로가 개척되는 그러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 탐나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봉기 문주왕 2년 4월조입니다. 그래서 476년에 탐나국이 방무를 바치자 이제 문주왕이 이제 기뻐해서 탐나의 사신을 은솔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바로 476년은 웅진천도 바로 다음 해이거든요. 계로왕을 비롯한 계로왕의 직계가 다 죽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웅진이라고 하는 임시 수도에서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이 백제 조정이 탐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탐나 복소국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시기점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동성왕 20년입니다. 그래서 498년에 이제 동성왕이 탐나가 조공을 하지 않아서 친정을 감행하는데, 그래서 이 동성왕이 광주죠. 이 광주에 오늘날의 광주죠. 그래서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탐나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제를 빌었다. 그래서 이제 분주에 이제 탐나는 탐모라다 이런 길이 나왔는데, 과연 이때 동성왕 때 498년에 과연 탐나 복속이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구자들 중에 이제 이미 문주왕 시절에 탐나 복속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왕 20년에 탐나 복속 가능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왕 때는 백제가 이제 일본서기에 따르면 대사방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하동, 다사진이랑 일본서기에서는 다사진으로 나오는
이제 임나 사연 중에, 그러니까 임나 사연은 아니고, 하여튼 임나, 일부 이 국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도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장고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고분, 여전히 온감묘 세력들이 잔존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백제가 이 전남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탐나에 대한 직접 지배는 불가능했다. 물론 저공 채공 관계는 맺을 수는 있었으나 탐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사실 직할 지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마한 세력들을 다 장악했을 때야 이후에야 이제 탐나에 대한 정복이 아주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일본서기에 보면 508년 개체천왕기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남해의 탐나인이 처음으로 백제국에 통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실적인 탐나에 대한 복속은 이 문명왕대나 돼서야 웅진 시기에서도 가장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문명왕대에 대해서야 이 탐나 복속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옆에는 작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반파, 탁, 다라, 전라사라, 상미, 마련, 상기문, 하침나. 이 하침나가 바로 탐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러한 소국들이 백제의 부용국이었다라고 하는 거 표현을 봐도 문명왕대의 어떤 조공하는, 그러니까 직접 지배는 사실 어려웠으니까 탐나에 대한 직접 지배는 고려 시대에 가서야 가능한 거. 그러니까 현을 설치하는 단계가 되어야 직접 지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탐나라고 하는 곳이 직접 지배는 저는 고려 때여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웅진 시대, 이 사비 시대 이 초창기에 마한 지역과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 탐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나 남조 정권의 송왕조 다음이 남제, 이 남제와의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유실하고 나서 남제와의 새로운 교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탐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 동송왕 6년에 내심자평 사약사가 남제에 조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때는 연안항로를, 그러니까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해서 고구려 영역을 좀 이렇게 침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고구려 병사를 만나서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계기들을 보았을 때 새로운 어떤 연안항로나 아니면 중부 횡단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웅진 함락이, 그러니까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전 항로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백제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 굉장히 필요했다. 자, 그리고 수서에 보면 수가 이제 남조의 마지막 정권인 진을 평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589년인데, 근데 이때 아마 육군하고 육로로 가는 이제 그 군대와 수군이 이렇게 동시 수륙 양육 작전을 쓰는데, 수군 이제 중에 한 척이 돌아가다가 이 오늘날 서해, 그러니까 이 동중국해 쪽으로 이게 대양 쪽으로 왔나 봐요, 이 배가. 그러다가 이 동중국해 쪽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해가지고 동중국해에서 표류를 하면 두 군데로 가요, 두 군데. 딱 두 군데. 탐나, 제주도로 가거나 아니면 오키나와 쪽으로 갑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 수군은 당시 탐나 쪽에 표착을 해요. 그래서 수가 380년 만에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소식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백제가 제일 먼저 압니다. 바로 이 탐나에 표착한 이 수군 때문에. 자, 이처럼 동중국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사실은 백제한테는 어려운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일본 서기를 보면 609년에 희고국에 표착한 백제 승려가 있었는데 희고국은 오늘날의 구마모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백제인들과 관련이 깊은 곳이 이제 특히 큐슈 쪽에서 이 쿠마모토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표착을 했는데 이때 이 백제 승려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제왕의 명령으로 오국에 갔다가 그 나라에 무슨 난이 있어가지고 이를 못 보고 다시 이제 백제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표류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오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거든요, 수. 그런데 왜 당시 백제 승려는 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강남 지역을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때 백제 승려는 진짜 승려인지는 승려였겠죠. 하여튼 굳이 백제왕의 명령으로 가는 사행이라기보다는 순례를 가는 승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절강성 쪽으로 가는 그러한 배였는데 그쪽에서 하여튼 이를 제대로 못 보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이 쿠마모토 쪽으로 일본 쪽으로 이제 들어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여서 그 대륙과의 교통로는 당신의 비행기가 없으니 바닷길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은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길을 이용하려면 열도를 둘러싼 해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둘러싼 해류를 크게 그 난류와 한류로 이렇게 나눠보면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억을 막 이렇게 아주 까마득한 기억을 이제 이렇게 상기시키시면 크로시오 난류를 딱 번뜩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시오 난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기 타이완, 오늘날 타이완의 그 동북부 쪽에서 이 크로시오 난류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오키나와 쪽을 통해서 쭉 올라오다가 가장 큰 본류는 그 일본의 그 태평양 쪽으로 빠져갑니다. 빠지고 지류가 큐슈 쪽에서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류가 딱 올라오다가 제주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우리가 대한해협이라고 하고 또는 거기를 현해탄이라고 하고 대마도 해협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한 지류가 올라가고요. 또 위쪽에 한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한류가 바로 이제 쿠릴 한류거든요. 이 한류가 내려오면서 이게 두 개가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도가 있군요. 그래서 이 지도가 그래서 부딪히면서 서해안 쪽에서 이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이 서해안 쪽으로 쭉 그러니까 부딪혀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바레만 쪽에서 다시 돌아서 중국의 이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북반구의 해류는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는데 그 동중국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서해죠, 황해와 이 동중국해는 이 쿠로시오 난류하고 이 쿠릴 해류 때문에 얘는 반대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앞바다 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큰 해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류를 잘 타면 3일 만에 중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앞바다 쪽에서 이 해류를 잘 타면 잘 가는데 자칫하면 어디로 가느냐? 저 오키나와 쪽으로 간다. 아니면 타이완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중국해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이 해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역방향으로 도는 해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역방향의 해류는 제주도 앞쪽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 그 앞바다, 그러니까 서쪽이죠. 우리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제주도 서쪽 해안으로 나와서 거기
거기까지 나와야 이 역방향으로 도는 이 해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하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자초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쿠로시오 이렇게, 난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리만 해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일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앞바다에, 특히나 요 앞바다에, 요 부분에 이게 역으로 도는, 굉장히 그런 빠른 물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중국과 한반도 아니면 일본을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할 수 있고, 자칫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렇게 자초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대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 루트는 어떠하느냐? 일단 첫 번째가 남해항로입니다. 남해항로는 이제 한반도 남부 쪽에서 대마도를 경유해서 큐슈 북부로 오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이제 가약의 관련 유물들이 이 일대에 이제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코스가 한일 간의 이 항로 코스가 바로 이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지금도 배가 왔다 갔다 큐슈하고 아마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도 아마 이 코스로 타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 코스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해 서부입니다. 그러니까 큐슈 서북부 항로. 남해 서부에서 큐슈 서북부로 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백제가 큐슈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진출하는 4세기 이후에 진출하는 코스로서 전라남도 해안 쪽에서 또는 남쪽 아예 그냥 전라남도 아예 남해 서안 쪽에서 출발해서 연안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을 그러니까 일종의 부산이나 김해 쪽을 지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남해 어떤 섬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큐슈 북부로 상륙하는 그래서 아니면 아예 남도의 어떤 섬 쪽에서 제주도를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일종의 대한해협을 이렇게 횡단해서 그러니까 큐슈의 오도열도 또는 아니면 후쿠오카 쪽 아니면 사가현 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쪽이 백제가 사용했던 항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보면 가카라지마 강나도라고 하는 섬이 나오는데 이제 문효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이 바로 이 코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 코스 두 번째 코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동해 남부에서 혼슈 중부 그러니까 오늘날 울산이나 포항에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시마네나 오늘날의 후쿠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연호랑 세오녀 설화라든지 이제 일본의 이제 천일창 그러니까 아메노 히보코 설화라든지 또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국의 소나가 시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일본에 적응하려고 했더니 신라인들이 방해했다는 이야기라든지 박재상 관련 설화 이러한 것들이 신라와 일본의 혼슈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항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해 중부에서 혼슈 중부 이북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외의 관계는 그럼 고구려와 외의 관계는 언제부터 상정할 수 있느냐? 6세기 후반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믿을 수가 없고요. 6세기 후반부터나 고구려와 외가 통교를 하는데 그때 고구려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백제 도움을 받아서 백제 코스로 오거나 아니면 오늘날 동해 그러니까 함흥이나 원산 이쪽에서 동해 쪽에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날 니가타 노토 또는 후쿠이 이쪽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이쪽에서 가는 배가 있었죠.
지금도 제가 2000년대 일본 유학을 했을 때, 부정기적이긴 한데, 일본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연락선이 있어요. 만경봉로라고. 이게 니가타현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타는 건 아니고요. 조총련계에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바로 바로 4번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코스는 조금 더 북쪽입니다. 두만강하구 쪽. 이쪽에서 가로로 가는 거죠. 가로로 이렇게 대양을 갔다가 오늘날 일본의 북부 쪽으로, 홋카이도나 아키타, 니가타, 이시카와 이쪽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발해 사신들이 많이 취하는 이 코스가 바로 4번, 5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의 코스를 보시면 이렇게 보는 코스가 아마 백제가 사용할 수 있는 코스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 코스가 이제 신라가 사용하는 코스 또는 또 이렇게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건데 대체로 신라는 이렇게 왔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도 올 수 있는데, 연호랑 세오녀 설화라든지 아주 초창기에는 이렇게 올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7세기대 정도가 되면 이 코스로 오는 겁니다. 이 코스로. 그리고 이제 고구려나 발해 같은 경우는 이 코스로 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나 아니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오는 코스. 이게 이제 발해가 사용하는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발해 사신이나 또는 일본에서 발해 보내는 사신들, 이걸 이제 겸 발해 사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박들은 동해를 남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계절풍을 100%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계절풍은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이제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할 때는 여름에 출발을 하고 북쪽에서 돌아올 때는 겨울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북서풍을 받아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발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처럼 계절풍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중국해는 동서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절풍의 100%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 가장 좋은 때, 계절풍을. 그래서 여름에 출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의 100%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돌아올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신을 파견하면 이 사신이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중국 측 부담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행이 끝나면 빨리 돌아가길 바라거든요. 근데 일본 쪽 입장에서는 좋은 바람을 기다렸다가 그걸 타고 일본을 가길 원하지만 중국 조정은 빨리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초되거나 표류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때 갈 때 가능하면 여름을 택하는 게 이제 편하다는 거죠. 성공해서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이제 그 서해 사단 항로의 개척은 그 문헌 자료로 보면은 사실 9세기가 최초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이제 이 사단 항로가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이 사단 항로의 개척은 9세기로까지 그렇게 내려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이미 7세기에 시도를 하는데 백제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이 사용했던 이 봉사 오당지로라고 하는 게 바로 백제가 사용했던 바로 이 서해 사단 항로를 조금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견당사 때는 이제 8세기대 이후는 무조건 이 항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오로지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이러한 항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동중국해를 항로를 취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배를 띄워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섬이 필요합니다. 큰 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 그게 바로 이제
이 제주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겸당사는 동중국해를 횡단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갈 때는 오른편에 제주도가 있어요. 출발할 때도 서쪽으로 왼편에 제주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만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740년에 어떤 이제 반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8세기대 후지와라노 히로츠구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큐슈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와라 씨는 일본의 귀족 성씨죠. 그러니까 가장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하는 후지와라 씨입니다. 바로 쇼무 천황의 외척이죠. 그래서 쇼무 천황가의 외가이자 처가인데 이 처조카가 또 이 사람이 또 천황의 처조카에 해당되는데 이 쇼무 정권의 쇼무 천황의 정권에 반기를 듭니다. 큐슈에서. 그래서 큐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진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압을 당하면 모반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도율도 나가사키 앞에 오도율도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신라로 망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마 대마도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김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주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풍이 더 불어버렸어요. 동풍이 더 불어가지고 제주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마 헤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앞바닷가 쪽, 제주도의 서해 쪽으로 서쪽 해안 쪽으로까지 밀려와가지고 여기에서 표류를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틀 정도 헤매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탐라는 왜 이 일본이 동중국해를 횡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동아시아 항로의 북극성의 역할을 했고 물론 왜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랬으나 백제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사단 항로가 존재했다면 이 백제에서도 이 탐라의 확보가 새로운 항로의 개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어떤 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일본 서기를 통해서 본, 물론 이제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사료를 통해서 본 고대 그 동중국해를 둘러싼 이제 항로를 살펴보았습니다.